네, 정기노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파트너 MC 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MC 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기 걸리지 마시고. 네. 우리 목이랑 코가 네. 지난주에 황사 미세먼지 이후에 아마 감기 걸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유행을 하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건강 유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래 가시는 것 같아요, 감기가.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목이 아픈데 여기서 아침마다 이렇게 떠드니까 목이 낫지를 못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이제 주말에 좀 다시 운기 조식을 좀 해야 되겠죠. 네. 쾌차를 바라겠습니다. 야,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지금 정치권을 휘감고 있는 이슈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5.18 발언으로 촉발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징계 논란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민주당 얘기죠. 2021년 전당대회 때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 사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두 가지 이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게 뭘까요? 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는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 네.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이것부터 좀 깔아놓고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죠. 캐나다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키스 스타노비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 편 편향이라는 책을 쓴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네. 자녀가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누군가와 결혼하면 속상할 거다라고 응답한 미국인들의 비율이 1960년에는 5%가 채 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25에서 30%로 엄청 늘었대요. 네. 그다음에 저들 정당의 구성원들이 덜 똑똑하다고 여기는 비율. 네. 1960년에 비해서 2008, 2010년에 8배로 치솟았대요. 야, 8배로나. 예. 하나 더. 올랐군요. 예. 저들 정당의 구성원이 우리 정당의 구성원보다 더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 이것도 2배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무슨 얘기냐. 우리 당 좋아하고 저 당 싫어하는 네. 이른바 정서적 양극화. 음. 이게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부정적인 당파성이 증가하고 있다. 부정적 당파성. 내가 그러니까 안 좋아하는 정당에 대한 어떤 적개심. 네. 이게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 양극화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주목할 점은 이 정서적 양극화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이냐. 네. 바로 이걸 추적을 해봤는데 그래서 그 시기 1960년에서부터 2010년 사이에 그래서 그 미국인들의 이념이 더 극단화된 거냐 했더니 아니더래요. 그래서 이 이념의 일관성이 더 강화된 거냐 했더니 아니더래요. 네. 그러니까 이념의 일관성이라는 게 저는 보수인데요 했다고 어느 순간 갑자기 저 진보인데요. 뭐 이렇게 이제 바뀌는 우리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런 조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바뀌거든요. 네. 정권 따라. 근데 이게 일관성이 이렇게 더 이제 강화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봤더니 결론이 뭐냐면 이슈 기반 이념보다 정체성 기반 이념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특정한 이슈, 전세 사기 문제가 불거졌어요. 네. 전세 사기 문제가 불거지면 이게 이슈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를 가지고 국민의힘 입장과 민주당의 입장이 달라요. 네. 근데 내가 볼 때는 민주당의 입장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국민의힘을 싫어하고 민주당을 좋아한다. 네. 이런 식으로 이슈에 따라서 당에 대한 어떤 정치적 태도를 정하는 게 아니라 네. 저 당은 원래 저런 당이야. 이 당은 이런 당이야라고 딱 규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 정체성을. 네. 정체성을 규정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동일시가 발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A라고 하는 정당은 이 A라고 하는 정당은 다른 거 몰라도 민주주의는 수호하려고 하는 정당이야. 딱 이렇게 정해놓고 그래서 자기를 어떤 당원 비슷하게 생각하면서 합치시켜버린다는 거죠. 네. 이건 이제 어떤 이 정서적 일치라고 하는데 그렇게 자기 동일시를 하는 부분들 네. 이게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 일체감이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실질적인 차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변수더라. 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바로 이제 처음 이야기했던 그 부분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앞에 두 이야기와. 네. 네. 자, 그러면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대한민국의 정당의 정체성을 어떻게 받는지를 한번 복기를 봅시다. 지금 그 국민의힘의 어떤 계열, 그러니까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쿠데타로 이제 만들어진 게 민정당이잖아요. 네. 민정당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어지는 국민의힘의 계열을 보면은 광주 학살 세력에 부역했던 부역 정당의 이미지가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는 찻대기 정당이라고는 낙인이 찍혀요.
네. 2008년에. 네, 기억납니다. 그다음에 그 소속 의원들의 성추문이 계속되면서 성누리당이라고 하는 새누리당 시절에 얘기했는데 새누리당이 아니라 성누리당이라고 하는 이런 또 인식이 아주 강화가 돼요. 네. 거기다가 일관되게 계속 깔았던 게 뭐냐면 부자 정당이라는 거였어요. 이런 어떤 이미지가 딱 설정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네. 민주당의 경우는 어땠느냐? 이 민주화 세력이 중심이 된 정당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좌파지만 서민을 위하는 정당이다. 뭐 이런 인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정당 정체성, 그러니까 국민들이 규정했던 정체성이죠. 네. 국민들이 규정했던 정당 정체성이 이거였는데 이 정당 정체성을 갈랐던 경계선이 최근에 와서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는 게 네. 저당은 원래 저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당이 하는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고 네. 내가 좋아하는 저당은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도 믿는 이런 어떤 정서적 어떤 그 발동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그 명확하게 어떤 그어졌던 이 경계선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데 그 증좌가 뭐냐면 네. 20대의 여론이에요. 자, 한국갤럽이 지난주에 발표한 게 있어요.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27% 나왔던 그 조사. 네. 여기서 정당 지지도도 같이 조사를 했는데 국민의힘 대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31대 36으로 나왔어요. 이건 평균이었어요. 네. 그런데 20대의 경우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똑같아요. 21%. 네. 그러니까 다른 세대, 특히 3, 4, 50대 같은 경우는 이 그 정당 지지율의 평균의 어떤 그 비례에서 그러니까 숫자가 나타났는데 20대의 경우는 21대 21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네. 왜 그럼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네네. 이걸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지금의 20대에게 광주는 잘 모르는 옛날 이야기예요. 차떼기도 잘 모르는 옛날 이야기예요. 그렇죠. 성누리도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지금의 국민의힘을 과거에 옥죄었던 어떤 그 정체성 이미지라고 하는 게 네. 지금 20대들에게는 각인되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게. 또 반면에 민주당에 대해서는 최근에 뭐가 불거졌습니까? 조국. 그다음에 주요 인사들의 성추문.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 입장에서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LH 사태 터지면서 다주택. 네. 그러면서 맞습니다. 서민 위한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어떤 다주택했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계속 때려지면서 오히려 이게 각인이 되어버린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나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떤 좋든 나쁘든 어떤 선입견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게 입력되느냐에 따라서 네. 어떤 게 입력되느냐에 따라서 이 정체성을 자기가 그 정당에 대한 정체성을 규정을 하고 거기서 동일시를 하든 적대시를 하든 하는데 네. 20대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면면이 내려왔던 그 정체성 이미지에서 자유롭다 보니까 최근에 입력된 것들이 오히려 더 크게 영향을 미쳐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어버리는 상태에서 한때는 민주당보다 오히려 국힘의 어떤 지지율이 더 높았던 적이 있어요. 네네. 20대의 경우에. 네. 그렇다고 최근에 와서 그나마 균형을 이룬 게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거 보면서 연동이 되면서 빠져갖고 지금 21대 21 동일하게 지금 나와버린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여기서 잠깐 샛길로 빠질게요. 네.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미래 세대 운운하면서 청년층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네.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50대 같은 경우는 대학을 갔으니까 그 50대로 한정이 되겠지만 대학 가서 가장 먼저 받는 충격이 뭐냐면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실이었어요. 네. 광주를 접하고서 분노하지 않는 청년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당시에는 20대였던 586 세대가 민정당 보기를 어떻게 받겠어요. 근데 그리고 그때 그러니까 설정됐던 저당은 저런 당이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가 네. 계속 간다는 거예요. 계속 가서 경계선을 넘지를 않아요. 웬만하면. 근데 20대는 그게 없는 거의 백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대를 공략하면 자기 동일시를 더 많이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네. 당파적 동일시도 당파적 적대감도 아주 상대적으로 옅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이슈 지배력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래서 청년 의제를 계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고요. 네. 다시 처음 이야기했던 두 사건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 자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 발언이 왜 악성이냐 국민의힘 입장에서 네. 지금 20대 같은 경우는 광주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5.18 그 정광훈 앞에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논란이 되고 언론 보도를 엄청 타면서 광주가 다시 소환이 돼요. 소환이 되면서 동시에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민정당에서는 부역정당이었다라는 이미지가 계속 되살아나는 거죠. 네. 되살아나는 거예요. 뭐냐면 숨기고 싶은 과거의 어떤 뭐냐면 그 흉터가 계속 노출되는 이런 결과를 빚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너무 악성인 거예요. 이게. 네. 한 개인의 실언 이런 성격의 문제를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은 어떨 것 같습니까? 자, 다른 건 몰라도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거기서 다른 건 몰라도 민주주의 가치는 지키지 않겠느냐라는 최소한의 믿음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걸 근본에서부터 부정하는 이율배반적이자 표리부동한 대표적인 사례로 간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이러면 민주당이 가져왔던 긍정적 이미지, 긍정적 정체성의 균열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타격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김재원 최고를 콕 찍어서 징계하려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냐면 과거의 흉터가 다시 상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탁용으로 징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기득권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네. 왜 기득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요. 쟤네들 똑같은 애들이야. 쟤네들도 이미 민주당 쟤네들도 이미 그러니까 그 배부른 기득권 세력화 되어 버렸다. 네. 라고 하는 걸 계속 심어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정체성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아. 특정 이슈에 대한 정책에 대한 어떤 싸움은 당연히 깔고 있지만 더 고차원적으로는 정체성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바로 그 점에서 김재원의 케이스와 돈봉태 케이스를 지금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사건의 파괴력과 대응력을 한번 봅시다. 5.18의 경우 김재원의 5.18 발언의 경우 광주를 아는 30대, 40대, 50대에게는 제가 볼 때는 사실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이미 국민의힘과 광주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것이 그러니까 상대로 조금 더 강화가 되게는 있겠지만 충격파를 주면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는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네. 하지만 광주에 대한 감수성이 낮은 20대에게는 즉각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죠. 왜? 그들은 모르니까. 하지만 이게 계속 리마인드를 시켜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20대가 시선이 여기에 고정되어 버리면 백지 상태였던 20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죠. 감성이 퍼지게 된다는 네. 거죠. 돈봉투 사건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응? 이건 역사적인 그 사실 인지 여부와는 상관없는 상식의 문제잖아요. 네. 더구나 민주당 정체성의 뼈대를 이루는 민주주의와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게다가 이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 플레이가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나오고 있는 의혹만 모아서 정리를 하면 네. 한 개인이 사실 당의 통제 밖에 있으면서 했던 개인적 일탈이라면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여러 명이 지금 연루되어 있는 조직 플레이라고 해버리면 이건 민주당 문제고 직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악성인 거죠. 그래서 대응력을 보면 김재원의 경우는 당이 주도적으로 징계를 내림으로써 끌어낼 여지가 발생을 해요. 네. 반면에 돈봉투의 경우에는 검찰 수사에 의존해야만 하고 당사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송영길 전 대표가 대표적이겠죠. 당사자의 버티기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이 대응하는 여지가 오히려 김재원의 경우는 더 있어요. 네. 오히려. 징계 때려버리면 되는 거죠. 최종 결정을 당에서 하는 걸로 끝낼 수가 있죠. 하지만 그렇죠. 민주당은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민주당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내몰려 버릴 수가 있어요. 제가 좀 전에 3부에서 박찬대 최고위원하고 인터뷰를 했지만 박찬대 최고위원의 어떤 답변에서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네. 고뇌. 난감함이 좀 느껴졌습니다. 사실 네. 그런 걸 읽었거든요. 그게 지금 민주당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 국민의힘에 비해서 민주당이 훨씬 그러니까 파괴력이 큰 폭탄을 지금 안고 있는 거다. 네. 그래서 초강경 조치를 하지 않으면 네. 이재명 리더십을 넘어서 당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이거는
이 말씀을 일단 드리는 거고요. 네.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매사에는. 네. 제가 볼 때는 이 골든 타임은 송영길 전 대표가 내일 모레 네. 22일 토요일에 기자간담회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기자간담회 요 다음 주 초까지 주말에 약간 휴지기가 있으니까 네. 다음 주 초까지가 제가 볼 때는 골든 타임이라고 봐요. 이 골든 타임을 놓치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보고 네. 이 골든 타임 안에 낱말을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쾌도를 휘두르는 것밖에 없다.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밖에 그렇죠. 없다. 쾌도. 네. 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린 건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아마 골매를 알 거예요. 끊어도 끊어지지 않는 형국이 발생할 수 있어요. 당 차원에서는 뭐 어떤 해결책을 내놓다 하더라도 이제 사법적으로 처리될 문제가 좀 남아 있죠. 바로 그거죠. 당 차원에서 그래서 했던 아무아무개를 딱 끊었다고 칩시다. 근데 검찰 수사는 또 다른 사람 실명을 등장을 시켜버리고 압수수색 들어가요. 네. 그럼 다시 이어지잖아요. 네네. 그렇죠? 실명이 공개된 사람들을 끊어낸다 하더라도 검찰이 속도를 조절하면서 아직 익명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의 실명을 하나둘 계속 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쾌도가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렇죠?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검찰의 상투 잡힌 꼴이 되어버렸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민주당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상투를 잡혔는데 이 방법도 쾌도로 끊어내는 거 외에는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실명이 나오는 족족 끊어내겠다. 그래서 밝혀라. 그러면 추가 조치를 또 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끊는 것. 네. 연차적으로 가는 것 외에는 현재로서 방법이 없는 거죠. 어? 경계할 점은 검찰 플레이를 우려해서 그러니까 검찰이 계속 때리면서 우리를 난감한 지경으로 몰아갈 것 같으니까 지금 먼저 하지 말고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한꺼번에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주장이 당 내에서 득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중론이 그렇죠. 나올 수 있죠. 현실 논리를 이렇게 되면서 이 주장이 득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거꾸로 검찰한테 플레이 그라운드를 더 넓혀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검찰은 그럼 계속 그러니까 속도를 늦춰가면서 네. 계속 주무르기만 하면 민주당은 골든 타임 다 놓쳐버리고 네네. 그다음에 미온적인 정당이고 회피하는 정당으로 계속 각인될 것이고 네. 당의 정체성을 계속 갉아먹게 될 텐데 이게 성립이 되는 얘기냐라는 것이죠. 네.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볼 때 그 검찰은 두더지 게임으로 나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네. 두더지 게임으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난감할 수 있는 것이 아직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법적 의혹 같은 경우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의원들에게 했던 말들이 있는데 이번 사안에 또 적용시켜 미리 선제적 조치를 하면 본인 이슈에 대해서는 사법적 처리가 아직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치하는 건 이르다라고 해놓고선 왜 다른 사람에겐 다른 기준을 적용하느냐 이런 비판이 또 따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따라오겠죠. 그런데 문제는 요번에 이 건 같은 경우는 공개된 녹음 파일의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모든 걸 압도하고 있는 거죠.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고요. 네네. 그런 점에서 검찰이 두더지 게임에 나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이 대처법은 다른 거 없어요. 망치 내려치는 속도를 네. 더 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 두더지 게임은 빨리 지쳐서 그러니까 대가리 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말고는 제가 볼 때는 방법이 없다고 보는데 머뭇거리다 보면은 당이 아주 심각한 지경으로 내몰릴 수 있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뭐 큰 효과가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국민의힘과의 뭔가 색깔을 달리하기 위해선 당내에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빠르게 조치한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줌으로써 좀 국민의힘과는 색깔이 다르다는 걸 오히려 좀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를 보세요. 지금 언론 보도를 잘하면 보수 언론이 네. 송영길을 찍고 이재명으로 계속 가려고 그래요. 네. 그죠? 그래서 이재명과 송영길의 관계가 어땠는가를 계속 연타로 치고 있어요. 네네. 살살 치면서. 네. 근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주도적으로 단호한 조치를 내리지 못하면 봐라. 둘이 뭔가가 있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얘기가 확장이 될 거 아닙니까? 네. 머뭇거리면 머뭇거릴수록 진창에 빠져들어가는 것이다. 의혹은 더 커지고. 그건 불을 보듯 뻔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많은 촌철님들께서 본인들의 의견도 남겨주셨는데요. 전작권 환수님께서 선입관
역사의 진실을 모르는 청년들, 그것을 말하지 않는 교과서들, 역사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해주셨고요. 자, 김치꼴님, 기성세대가 잘못한 거죠. 올바른 교육, 바른 교육 시키지 못해서죠.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민희님, 물갈이 시기가 왔다. 이름 나오면 바로 아웃시켜야 맞다. 예. 역풍이다님, 50억 클럽 수사도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라고 검찰의 좀 다른 온도차 수사에 대해서도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4.19 혁명 기념식에 가서 돈에 의한 매수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앉아 있는 상태에서 자 이게 어떤 또 함의를 담고 있는 걸 한번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그냥 안 넘어가겠다는 뜻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결국은 이렇게 되어버리면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언급하면 수사팀에 그게 어떤 메시지로 전달이 되겠습니까? 더 제가 여기서 답을 내릴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끝까지 간다고 봐야 될 겁니다. 끝까지 가야 된다고 봐야 될 건데 끝까지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끝을 향해서 기약 없이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냐? 그러면 줄줄이 판판이 민주당은 끌려다니면서 수밖에 당한다라는 것이죠. 뭐냐면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건데 여기서의 공격이 제가 볼 때는 상대 진영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내부 공격이 되는 거죠. 끊어내는 것, 자기 팔을 끊어내는 것이 또 하나의 공격일 수가 있다. 이 말씀까지 드리는 겁니다. 네,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모든 이슈에 민주당이 좀 계속해서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끌려가는 건 아니냐라는 좀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번 이슈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줄지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국민의힘 윤리 구성이 완료가 됐잖아요. 네. 속도전에서 김재원 만약에 징계 들어간다고 칩시다. 네. 그리고 민주당과 계속 이렇게 머뭇거려 있다고 칩시다. 굉장히 또 비교돼 보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러 가지 점에서 민주당은 지금 핀치에 몰려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 인식을 좀 그러니까 엄중하게 심각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리는 겁니다.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아주 심각한 당의 위기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특히나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어서 그런 거예요. 당의 정체성. 그잖아요.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 네. 민주당. 내년에 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사실 이 이슈가 계속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습니까? 민주당에게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 악재를 호재로 만드는 것은요. 악재를 악재로 대해서 가장 최강도로 대하는 것. 이거 네.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요즘 네.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마치기 전에 저희가 하나 고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유튜브 연장 방송이 좀 조금씩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제는 말한다라고 저희가 이제 새로 그러니까 편성하는 이 부분 때문에 약간씩의 요일 조정이 네. 당분간 있게 되는데요. 그 여파로 저희 청기 누설이 다음 주 한 주는 네. 쉬어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 점을 좀 우리 촌철님들께 좀 미리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좀 구하고요. 네. 저와 M장은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에 네. 다다음 주에 아마 화요일에 찾아뵙게 될 것 같습니다. 청기조선은 그러니까 앞으로 당분간은 다다음 주부터는 당분간은 몇 주 동안은 화요일에 네. 찾아뵙는 걸로 아마 이렇게 조정이 될 것 같으니까 잊지 마시고 청기노설은 화요일에 방송된다. 이 점은 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네. 오늘 청기노설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M장 수고하셨고요. 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